27. 가라는 중국의 각 시기별 조세제도에 대한 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5점 2009년 출제된 문제입니다. 가, 인무 정중, 이 빈부 위차, 수 조용 조지명, 혼연 불견 혹은 현, 기실 병 용조, 이 입우 조야, 나, 유호조 지명, 유전자 출조부, 유호자 출호백, 전지외 부유호의, 다, 미상 감 용조어 조내, 이 부렴 정신 전미, 후세 안지, 위 양세조야, 정신 용조야, 기지 기위 중출지호 지부호, 라 유전 즉 유조, 유호 즉 유조, 유신 즉 유용, 조출곡 용출견, 조출증 세면포마, 호지외 부유정의. 상당히 한자가 많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문장은 황종희가 쓴 명의대방록 전제 3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내용의 음을 제가 읽었으니까 해석된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가, 사람들은 정중, 정남과 중남입니다. 구별 없이 빈부로서 차별을 두어 비록 조용조의 명칭이 섞여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용과 조를 아울러 조에 넣고 있다. 앞에 나오는 조는 조용조, 특산물 할 때 하는 조고 뒤에 나오는 조는 전조, 즉 토지세입니다. 나, 호조의 명칭이 있었는데 농토가 있는 자는 조부를 내고 호가 있는 자는 배와 비단을 냈으니 농토 이외에 다시 호구에 대한 세가 있었다. 다 용과 조를 조에서 감하지 않았는데 다시 정신으로 전미 화폐와 쌀을 거두었다. 후대에 그것을 그대로 안존시키고 양세법은 조라 하고 신정은 용조라 하였으니 어찌 중복해서 거두는 부세임을 알겠는가. 용조의 명칭이 제거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가. 라 조용조 제도를 두었는데 농토가 있으면 조가 있고 호구가 있으면 조가 있으며 몸이 있으면 용이 있었다. 조는 곡식으로 내고 용은 비단으로 내고 조는 비단과 솜 그리고 배와 말을 내고 호에 대한 세금 이외에 다시 정에 대한 세금이 있었다. 여기에서 시험 출제에 해당하는 문제로 돌아가서 가나다라에서 이게 어떤 시대의 세금 제도인지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제가 빨간 글씨로 쳐놨죠. 이 빈부 위차, 빈부에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양세법입니다. 그래서 가는 양세법. 나, 유호조 지명, 호조라고 하는 글자가 등장하죠. 호조는 후한 말에 생겨났지만 여기서 일단 호조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호조식, 서진의 호조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에 해당하는 단어 중에서는 정신전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는 당나라 때까지 등장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이 다에 해당하는 내용은 송나라 때 등장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양세법으로 세금을 내는데 여기다가 정신정조라고 하는 세금을 더 냈다. 그래서 적어도 양세법, 양세로 내는 세금에다가 추가로 냈다라고 하니까 양세법 제정한 이후, 즉 북송 전기 이후의 사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 유전즉 유조, 유호즉 유조, 유신즉 유용, 그래서 조용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는 조용조 제도, 당나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가는 당후기 양세법, 나는 서진의 호조식, 다는 북송시대 세제, 라는 당전기 조용조. 그래서 순서는 나 서진의 호조식, 라 당전기 조용조, 가 양세법, 당중기 양세법, 다 송나라 시대 세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를 풀어보면 가는 모병제가 실시되었던 때의 제도이다. 가는 양세법이라고 했죠. 양세법이 실시됐던 당 후반기에는 모병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나는 호조식이라고 했습니다. 절도사가 번진을 통치했을 때의 제도. 절도사가 번진을 통치했을 때는 당 후기인데 나는 서진시대입니다. 그래서 틀리죠.
다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북송시대라고 했었죠. 송대. 다의 제도는 균전제와 함께 시행되었다. 균전제와 함께 시행된 제도는 조용조 제도인데 북송시대에는 조용조 제도가 없었습니다. 4. 라의 제도는 점전 과전제와 함께 시행되었다. 라에 있는 제도는 조용조라고 했었죠. 조용조는 점전 과정제와 함께 실시된 게 아니라 균전제, 부병제와 함께 실시됐던 제도가 조용조 제도입니다. 시기 순으로 배열하면 나가라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가다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답은 1번입니다. 호주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식은 좀 길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제 호조지식 정남지호 세수 견삼필 면삼근 여급 차정 남위 호자 반수 기재변 군 혹 3분 지2 원자 3분 지1 이인 수종포 호 1필 원자 혹 1장 남자 1인 점전 70무 여자 30무 기외 정남 과전 50무 정녀 20무 차정남 반지 여즉 불과 남녀 연 16 이상지 62 정정 15 이하지 13 60 이상지 65 위 차정 12 이하 66 이상 위 노소 불사 원이 불과전자 수의미 호삼국 원자 오두 극 원자 수산전 1 28문 이 호조식에서 이걸 번역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라를 평정한 뒤 중략 또 호 단위의 조세 규정 즉 호조지식을 정하였다. 남정이 있는 후는 매년 비단 3필과 고치솜 3근 여성과 차정남만으로 구성된 호는 그 반을 낸다. 변경 지역의 경우 3분의 1을 내고 더 먼 곳에서는 3분의 1을 낸다. 중략 남자는 1인당 70무, 여자는 30무를 점전한다. 이 밖에 과전은 정남 50무, 정녀는 20무인데 차정남은 정남의 반이고 정녀가 아닌 여성들은 과전하지 않는다. 이것이 서진의 호조식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내용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주로 정남과 정남이 아닌 차정남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남 성인 남성들 주로 16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남성들이 가장으로 있는 호는 매년 비단 3필 당시 한 필은 폭 약 53cm 길이 약 9.6m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고치솜 3근 당시 한 근이 220g이었다고 하니까 660g을 바쳐야 되죠. 그리고 호주가 여성이거나 차정남인 경우 남은 13살에서 15살 그리고 61세에서 65세 남성인데 일 때는 그 절반을 내고 변경 지역에는 3분의 2 그리고 더 먼 곳에서는 3분의 1 그래서 당시 중원 지역과 변경 지역 등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남자는 1인당 70무, 여성은 30무씩 점전한다 라고 되어 있고 정남이 50무, 정녀가 20무씩 과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점전과 과전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점전은 이 당시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이고 이 가운데서 과전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경작해야 되는 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 남성이 70무 정도의 토지를 가질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 50무 이상은 반드시 경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점전과 과전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점과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규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품부터 9품까지 귀천에 따라 점전하는데 1품은 50경, 2품은 45경, 3품은 40경,
4품은 35경, 5품은 30경, 6품은 25경, 7품은 20경, 8품은 15경, 9품은 10경이다. 또한 관품의 높고낮음에 따라 음으로 친속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많은 경우 선조와 후손 각 4대까지 미칠 수 있고 적은 경우에도 그 부모와 자식에게도 혜택이 미친다. 중략. 그리고 집안일을 시키는 의식객이나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정객에게 음으로 세액 면제 혜택을 주며 쓸 수 있다. 의식객은 6품 이상이면 3명, 7, 8품이면 2명, 9품과 황제의 가마권 등은 1명이다. 전객을 가져야만 할 경우 1, 2품은 50호, 3품은 10호, 4품은 7호, 5품은 5호, 6품은 3호, 7품은 2호, 8, 9품은 1호를 초과할 수 없다. 진서 권 26 시카지. 여기에 있는 내용은 호조식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관리들이 관품에 따라서 점전, 아마도 소유의 개념이겠죠. 할 수 있는 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품은 50경부터 시작을 해서 5경씩 차감하게 돼서 9품은 10경까지 점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1경은 원래 농민 한 가구가 경작할 수 있는 표준적인 토지의 면적입니다. 전국시대부터 진난시대까지는 그랬는데 당시에는 아마 이보다 적어도 질 수 있지만 그래서 1품 관리는 50가구의 농민이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해야겠죠. 그 다음에 2품은 45가구 등에서 최하품이었던 9품관도 10가구가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건 당시에 엄청난 큰 혜택이죠. 이거를 국가에서 노봉 대신에 토지를 주었는지 아니면은 품계에 따라서 대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했는지는 지금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만 해도 큰 혜택이죠. 그 다음에 일종의 소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면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6품 이상이면 3명의 소작인의 수확물을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품에 따라서 친족들한테도 공짜로 관직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보면은 규정상으로 봤을 때 서진의 지배층들은 관리가 되면 이런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그중에서 일부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면세 특권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일족들도 역시 관리에 임명될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현재는 조용조 부병제와 한 세트로 유지가 되며 원칙적으로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받고 동일한 조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병원에 충당되고 연간 20일간의 요역에 동원된다라고 하는 게 학계의 통설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본 균전제 사료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료에 따르면 농민들, 정남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성인 남성들은 구분전 18무와 영업전 20무를 받고 그 대가로 조용조와 자료를 부담합니다. 자료는 주로 지방관청에서 징발하는 요역을 지칭합니다. 결혼한 부부 한 쌍, 당시 사료 용어는 1상이라고 하는데 에게 주어지는 구분전은 사망한 이후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전문용어로 환수라고 합니다. 영업전은 비단과 누에고치 생산을 위해 세습을 인정했습니다. 구분전은 북일시대 때 노전, 영업전은 북일시대 때 상전 또는 마전을 이름만 바꾼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여기서 균전제 사료를 보게 되면 일단 정남과 중남에게 1경의 토지는 1경은 100무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100무의 토지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남과 중남처럼 건장한 성인 남성이 아닌 경우 노남, 독질,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폐질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건전한 성인 남성보다도 적은 40무의 토지를 주고 과부인 처처업에게도 30무의 토지를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호주가 되는 경우에 정의 반, 즉 100무의 절반 정도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규정을 보게 되면 도사에게 30무, 여관에게 20무의 토지를 줍니다. 도사는 도교의 남성 성직자를 도사라고 하고 여관은 도교의 여성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승리도 도사 여관처럼 한다. 즉 승은 불교의 남성 성직자,
승려, 중이라고도 하죠. 니는 비구니, 즉 여성 성직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남자 중에게는 30무, 여성 중에게는 20무의 토지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호도 백성의 구분전의 절반을 준다라고 하는데, 관호는 해석에 좀 논란이 있긴 한데 관청에 속한 노비와 좀 비슷한 신분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반 건장한 남성들한테 백무의 토지를 주고, 그렇지 못한 노남, 독질, 폐질, 과부, 처처백에도 차등으로 토지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왜 적게 줬느냐고요? 이들이 건장한 남성들만큼 그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힘,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을 보게 되면은 균전제에서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는 노동량에 따라서 토지를 적절하게 차등 있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도교와 불교의 성직자들에게도 토지를 나눠준 것인데, 이것은 이 도교와 불교의 성직자들이 시주나 혹은 교인들의 헌금, 기부로 먹고 살지 말고 생산에 종사하라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1일 부작, 1일 불식이라고 해서 하루의 노동,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면 먹지를 말라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특히 유학자들이 종교 집단의 성직자들을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일도 안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헌금이나 토지, 현물을 받아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감안을 해서 성직자들에게도, 도교와 불교의 성직자들에게도 토지를 나눠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구분전과 영업전으로 나누어집니다. 나중에 구분전은 반납을 해야 되는 토지이고, 영업전은 비단과 누에고치 생산을 위해서 세습을 정하는 토지입니다. 이 규정만 보게 되면은 균전제가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균전제는 사망 이후 구분전 80무를 반납해야 되는데, 관청에서 토지를 나눠주고 반납을 받고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어서 토지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들이 반납하지 못하겠다고 땡깡을 피우게 되면, 물론 힘이 없는 경우는 관청으로 끌려가서 신나게 얻어 터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노비나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관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관리와 연줄이 다 있는 경우는 이런 게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가 계속이 돼서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경우 토지를 일경, 즉 백무의 토지를 계속 나눠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시 규정을 보게 되면 인구가 많아서 여기서 규정이 되어 있는 토지를 지급할 수 없는 지역을 협향, 반대로 인구가 적고 토지가 많은 지역을 관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협향, 즉 토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적은 지역에서 관향으로 이주시키는 정책도 취했다라고 합니다. 북이 시대부터 국제 시대 때까지 이어졌던 제도 가운데 없어진 것이 노비와 소의 토지를 나눠준 것을 폐지한 것입니다. 노비와 소의 토지를 나눠주게 될 경우 노비와 소를 소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토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게 되어서 형평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인영업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균전제의 변질로 보기도 합니다. 즉 관리가 돼서 받은 토지를 세습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결국 지배계층의 경제적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북이시대 때부터 국제시대 때까지는 대부분 부부 단위로 후전하는 형태였으나, 그래서 이런 거를 일상이라고 하는데, 당나라 때에는 성인 남성, 주로 호주인 성인 남성, 정남 혹은 중남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성인 남성들이
결혼을 하건 결혼을 하지 않건 간에 분가하지 않고 한 가구로 한 호로 살게 되는 경우 그 집에서 받는 토지의 면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당 정기 조세와 요역과 관련된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무릇 부역의 제도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조, 둘째가 조, 한자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조는 전조, 둘째에 있는 조는 특산물이라고 하죠. 셋째가 역, 넷째가 자묘이다. 개원 23년 즉 735년에 칙을 내려 천하가 무사하다고 여겨 백성의 요역을 줄이고 없애는 데 힘써 마침내 제사 여러 관청에 세격 12만 294인을 감하였다. 나 과호는 정당 조가 속 이석이다. 그리고 조는 향토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내게 하는데 릉, 견, 시는 각각 2장이고 포는 5분의 1을 더한다. 릉, 견, 시를 내는 경우는 면 3량이고 포를 내는 경우는 마 3근인데 모두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다. 만약 해당 호에서 필, 단, 둔, 려가 되지 않는 경우 모두 가까운 곳에 따라 합하여 필, 단, 둔, 려가 되게 한다. 말을 조로 내는 경우 매년 지료에 여유가 있으면 마 1근을 속 1도로 전납한다. 여기서 절납은 규정에 내야 되는 물자가 아닌 다른 물자로 징수하는 경우 이를 절납이라고 합니다. 바꿔서 낸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 무릇 정해세역은 20일로 윤년에는 2일을 더한다. 일이 없으면 그 용을 거두는데 하루에 3척이다. 포는 5분의 1을 더한다. 일이 있어 역을 추가할 경우 15일이면 그 조, 특산품에 해당하는 조저를 면제하고 30일이면 조와 조를 모두 면제한다. 정역을 합해 총 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역은 중앙에서 동원하는 역인데 50일 동안 징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라, 무릇 용조의 물품은 8월에 거두고 9월에 주에서 발송한다. 조, 토지 생산물인 곡물을 뜻하죠. 는 주토, 주의 토지의 수확의 빠름과 늦음에 따라 일을 헤아려 거두는데 11월에 보내기 시작하여 정월에 수납을 마친다. 강남의 여러 주 중 수로를 따라 운송하는 것은 만약 11월에 물이 얕아 태해 오르기 어려운 경우 4월 이후에 운송한다. 본주에 납부하는 경우 12월에 마친다. 마, 무릇 여러 나라의 번호가 내부한 경우에도 구등으로 정하는데 4등 이상을 상호로 하고 7등 이상을 차호로 하며 8등 이하를 하호로 한다. 상호는 정당 은전 신문, 차호는 오문을 새로 내고 하호는 면제한다. 호적에 올린 지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상호는 정당 양 2마리, 차호는 1마리를 내고 하호는 3호가 함께 1마리를 낸다. 양이 없는 곳에서는 백양의 값에 준하여 경화로 전납한다. 만약 종군 출정하면 안장을 지운 말을 스스로 갖추게 하고 30일 이상을 넘긴 경우에는 그 해에 양의 수납을 면제한다. 무릇 내부한 뒤에 낳은 자식은 백성과 같게 하고 번호로 해서는 안 된다. 바, 무릇 영남의 여러 주에서 밀을 새로 내는 경우 상호는 1석 2두, 차호는 8두, 하호는 6두를 낸다. 그리고 이료의 호는 모두 반을 내는 것을 따른다. 조세 부담이 가벼운 여러 주, 고려, 고구려를 지칭합니다. 백제에서 정진의 징발에 응하는 자는 모두 과역을 면제한다. 4. 무릇 천하 여러 주 세전에는 각각 준상이 있고 3년에 한 번 대세한다. 그것은 대략 150만 관이다. 매년 한 번 소세하는데 그것은 대략 40만 관이다. 이로써 군국의 전역 및 우체의 비용에 충당한다. 매년 또 별도로 80만 관을 새로 거두어 외관은 여기서 말하는 외관은 지방관입니다. 의 월급 및 공회, 관청을 뜻합니다. 의 비용에 공급한다. 아, 무릇 홍수, 가뭄, 벌레, 서리의 재해를 입은 경우 피해의 정도를 구분하여 10분의 4 이상이면 조를 면제하고 10분의 6 이상이면 조를 면제하고
10분의 7 이상이면 과, 역을 모두 면제한다. 그리고 상 또는 마가 모두 손상된 경우에는 각각 그 조를 면제한다. 만약에 이미 복역하였거나 미리 수납한 경우에 그 다음 해에 면제하도록 한다. 자, 무릇 새로 직장에 붙일 경우 봄에 부족하면 과, 역을 모두 징수하고 여름에 부족하면 과를 면제하고 역은 종사하게 하며 가을에 부족하면 과, 역을 모두 면제한다. 그러나 과, 역을 면제받기 위해 사무 은피한 경우에는 부족에 이르고 늦음에 관계없이 모두 그 해의 과역을 징발한다. 차, 무릇 정호에게는 모두 우복 견면의 규정이 있다. 무릇 황종 즉 황실 일족으로 적이 종종에 속한 자 및 제친, 오품 이상의 부조, 형제, 자손 및 여러 종류의 잡다한 직장인, 그리고 효자, 순손, 의부, 절부로 의지와 품행이 향녀에 알려진 경우 주현이 상서성에 보고하여 상서성에서 상주하여 아뢰며 그 향리에 표창하고 호적을 함께하는 사람은 모두 과역을 면제한다. 지극정성으로 따라하는 자에게는 후한상을 더해준다. 규정이 상당히 길지요. 먼저 통설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가부터 차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을 보게 되면 정남은 속 2석을 조, 토지세입니다.로 납부하고 20일 동안의 여격 혹은 이를 하루에 비단 3척 또는 포 3.75척으로 환산하여 납부하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견 2장과 면 3냥을 바치는 조, 그래서 조용조를 부담합니다. 비단이 생산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마포로 대신 납부합니다. 당나라 때 호구 파악을 하는 단어가 수실, 개장, 호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실은 호주가 호구 전택 상태를 이정에게 신고합니다. 그러면은 이정은 그 호에서 보고한 호구와 토지 상황을 다시 향에 보고하게 되고 향에서는 또 이를 모아서 현으로 보고하겠죠. 그리고 현에서 이러한 수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적은 토적에 올린 후 3년 동안의 인구 전토의 이동, 급전, 징세에 필요한 사항을 현에서 주기를 한 것을 호적이라고 하고 향 단위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에서 밑에서 보고한 자료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위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인 주에 보내고 주에서 다시 중앙정부의 호부에 바치는 절차를 겪게 됩니다. 나에 해당하는 게 조용조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고 방금 전에 설명한 거죠. 여기서 다에 해당하는 것이 요역 징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만약 요역을 징발할 수 있는 게 20일, 유년에는 22일인데 장성을 쌓는다든지 황제 능을 만든다든지 해서 추가로 15일을 더 징발하게 되면은 조, 즉 비단 또는 마포를 내는 혹은 다른 특산물을 내는 조를 면제하고 30일이 되면은 조에다가 토지세인 조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모두 국가에서 1년에 50일을 동원하게 되면은 자기가 물자로 바쳐야 되는 토지세인 조와 특산물인 조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50일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20일은 국가에서 정한 기간이고 30일을 더 추가로 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농사짓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30일 동안 추가로 노동한 대가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돈이나 혹은 물자로 주는 게 아니라 세금 면제 형식으로 해서 계산해 준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조용조에 해당하는 노동의 대가가 모두 50일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보게 되면 국가가 마음대로 노동력을 징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리고 해당 징발 대상자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그리고 원칙을 미리 마련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에서는
용조의 물품을 보내는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서 알다시피 중국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각 지방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마에 해당하는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나라의 조세제도를 조용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지제도와 세금제도입니다. 그런데 생업이, 자기 직업이 농업이 아닌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겠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사냥꾼도 있고 그 다음에 목축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에 해당하는 규정은 이 가운데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외국인, 당나라에 정복당했던 지역에 혹은 당나라에 항복해서 당나라 영토 안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9등급으로 나눈 다음 세금을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은화를 세금으로 내게 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 포적에 올린 지 2년 이상이라고 하는 규정으로 봐서 처음에 2년 동안은 은화로 세금을 내게 하고, 포적에 올린 지 2년 이후에는 차등으로 해서 양을 내게 합니다. 이 규정을 보면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목민인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학자들에 따라서 은전이라고 하는 주화를 내게 했던 걸로 보아 아마도 소그드 상인을 비롯한 이런 상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규정을 보면은 양이 없는 곳, 즉 양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백양의 값에 준하여 다른 물자로 바꿔낼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나라 군대에 편입돼서 전쟁터에 나가는 경우 자기가 탈 말을 스스로 준비하게 되죠. 30일 이상이 넘긴 경우에는 양의 수납을 면제한다. 이거는 이들한테 바치는 세금을 면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에게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은 또는 양을 세금으로 내게 했다가 30일 이상 전쟁에 종군하게 되면은 그해 내야 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전쟁이 30일 이전에 끝날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전쟁에 종군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해에 세금을 면제를 받는다라는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다 규정을 보게 되면 영남 지역에서 세금을 내는 규정, 영남, 그 다음에 이료,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영남 지역에서는 이거를 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껍질을 깐 곡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쌀로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겠죠. 세로 내는 경우 상호는 일석이루, 차호는 8두, 하호는 6두를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균전제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내는 세금보다 훨씬 더 적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오랑캐 이자인데 이 료자는 당시 검남도, 산남, 동도, 서도 지역에 있었던 장강 중상류 지역에 있었던 이민족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민족, 장강 중류에 살고 있는 이민족을 만이라고 하고, 장강 상류 지금의 사천성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민족을 료라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아마도 영남에서 내는 세금의 절반씩 내게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면은 여러 주 가운데서 경세, 즉 세금 부담이 가벼운 지역, 세금 부담이 가볍다라고 하는 거는 조용조를 납부하는 그 부담보다 적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마와 바에 있는 지역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그리고 고구려 백제에서 정진의 징발에 응하는 자는 군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역을 면제한다. 그래서 조용조 세금을 모두 면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제도 규정을 보게 되면은 마와 바에서 균전 농민이 내는 조용조 세금보다 적게 내는 사람들은 세금의 형평성이 있죠. 그래서 형평성 부담을 갖게, 제가 볼 때는 같은 거는 아닙니다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금 부담을 줄여주게 되고, 이들 가운데에서
군인으로 차출하게 되는 경우는 고용조 세금을 전부 다 면제해 줬습니다. 여기서는 징발에 응하는 자라고 해서 마치 자발적인 조치로 꾸며놨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가 야, 너 군대 가라고 하면 강제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예입니다. 여기서 하필이면 고구려와 백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게 좀 슬픕니다. 당 전기와 후기 정치사에서 제가 뭐 일부러 고구려 유민들의 활약을 중간중간에 약방의 감초처럼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구당서와 신당서에 보면 고구려와 백제 출신 유민들 가운데서 활약했던 인물들이 몇 명 보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중앙아시아 지역을 제패했던 고선지 장군, 당나라의 가장 큰 골칫덩이였던 토번을 격파한 백제 출신 명장 흑치상지, 당 현종의 측근으로 활동을 했던 왕모중, 안사의 난 때 반란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던 왕사례, 그리고 열전에는 없지만 흑치상지와 함께 활동을 했던 사타충의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통상은 말갈린이라고 하는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회광이라고 하는 사람도 발해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조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다조라고 하는 인물은 신당서와 구당서에 말갈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묘지명을 보게 되면 말갈인이 아니라 고구려 백성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들뿐만 아니라 최근은 아니고 좀 오래되는데 중국에서 각지에서 묘지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 묘지명이 특히 지금의 서안, 옛 당나라 수도 장안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뭐 일부는 낙양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었죠.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고현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지명을 보면은 좀 슬픕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영창 원년, 즉 689년에 여러 주에 있었던 고구려인들을 차출을 해서 군인으로 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낙주병사들을 선발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신평도 좌삼군 총관에 임명돼서 전쟁에 동원했는데 앞에서는 고구려, 뒤에는 낙주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있는데 아마도 고구려 군사일 가능성이 높죠. 이 기록에서 당시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당나라 각지에 흩어져서 주로 군인으로 고구려인들이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게 되면은 당육전 병부상서조에서도 장안 서쪽에 있는 여러 지역, 농우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강 고구려인들을 강제로 군인으로 차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서 이게 자발적인 거라고 하면은 다행이겠지만 대부분 자발적이지 않은데 고구려와 백제인들을 군인으로 충당하는 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병사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장군으로 승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당서와 신당서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학생들한테 이 규정을 읽으면서 물어봅니다. 조용조 세금 안 내고 군인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래? 아니면 세금 내고 전쟁터에 안 나갈래? 대부분의 학생들은 차라리 세금 내고 군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값이 세금 정도로 싸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에 있는 조항은 조용조와 다른 세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에 나오는 규정을 보게 되면은 국가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통신 운송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역과 우체라고 하는 것도 각 지역의 중앙에서 지방 혹은 지방에서 중앙, 지방과 지방 사이에 공문서를 전달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의 숙박 혹은 출장 가는 사람들의 숙박을 책임지는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를 운영할 비용으로 따로 세금을 책정해서 그 비용에 충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지방관과 지방관청에 필요한 비용들도 따로 세금을 내서
충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번은 주로 자연재해가 생겨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10분의 4 정도이면 토지세, 공무를 납부한 토지세인 조를 면제하고 10분의 6 이상이면 토지세와 특산물을 면제하고 7 이상이면은 세금과 요역 전부를 면제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규정이 있어서 국가가 아무렇게나 세금을 징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해 정도까지 감안했다. 물론 이거는 당나라뿐만 아니라 그 이전 왕조에서도 있었던 규정입니다. 다만 당나라의 경우 이런 규정이 남아있는 거고 이전 왕조의 법전이 남아있지 않아서 당나라 시대 최초로 있는 규정처럼 보일 뿐입니다. 자는 부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호적에 등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호적에 등록을 하는 시기에 따라서 늦게 하게 되면은 뭐 세금의 일부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전부 부과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차에 나오는 규정은 우복견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세와 요역의 면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조세와 요역 면제 대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종이라고 하는데 황실일족입니다. 구시 가운데 종정시라고 하는 부서가 있죠. 이 종정시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황실일족들을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황실일적으로서 종정시에 그 명단을 기록된 사람들은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씨는 전부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나라 황실은 농서 이씨라고 하는데 농서 이씨 그리고 제가 읽었던 기록을 보면 조군 이씨도 황실로 간주해서 면세 혜택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 혈통적으로 성으로 이 씨는 아니지만 도교 성직자들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당나라의 황실이 노자의 후손이라고 자칭을 했기 때문에 노자는 이빙이라고 해서 이씨성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노자를 받드는 즉 도교의 성직자들도 종실로 간주해서 이들에게도 세금 면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관리들 가운데에서 5품 이상의 관리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자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직장인이라고 하는데 이 직장인이라고 하는 뜻은 정식 관리는 아니고 관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보수로 요역의 형태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세금 면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육아에서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들, 효자, 순손, 의부, 절부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품행이 뭐 좋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면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면제를 받고 또 다른 기록에는 외척과 관악의 학생들도 역의 면제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환과 고독, 즉 늙은 호랍이,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 그리고 부고, 객녀, 노비 이런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당나라, 물론 당나라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5품 이상의 이걸 고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5품 이상의 관리들에게도 자기를 기준으로 위로 2대, 밑으로 2대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도 세금과 요역을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일종의 계급사회의 큰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중국에서는 관리가 되어야 지배층 혹은 지배 계급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이 되면 본인과 가까운 가족들이 세금과 요역을 내지 않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중국 제도의 기본입니다. 이 중국 제도를 이어받은 우리나라, 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고려와 조선 시대 특징이죠. 유럽의 예와 비교하게 되면은 유럽에서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배층들이 쉽게 말하면 중세 유럽의 영주, 귀족들 혹은 뭐 그 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지배층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세금을 납부하는 데 비해서 중국에서는 세금과 요역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권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고관 출신들의 자손들에게 다 군대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아름아름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죠. 물론 국회 청문회가 도입이 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1997년과 2002년 당시의 대선에서 떨어졌던 이회창 후보가 다 아들 둘이 군대 면제를 받았는데 군대 면제 받은 게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죠.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군대 면제를 받았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그 반대로 몸무게가 적다라는 이유 때문에 군대 면제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시에 20대 30대들이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투표를 안 해주는 바람에 대통령이 될 뻔하다가 못 됐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실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회창 씨가 대법관이었는데 대법관이 되면은 병무청에서 알아서 사돈의 팔촌까지도 군대를 면제시켜줬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 중국의 정근대 시대 때 관행을 이어받은 건 아닌지 그리고 지금도 이런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모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효자와 후자, 뭐 순손 이런 사람들 육아적으로 가족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행위를 한 사람들한테도 조세와 유역의 면제 혜택을 주는 거는 결국에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효자나 이런 절부, 의부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다 있었을까요? 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다 우애 있게 지내고 부부간의 관계가 돈독했을 텐데 이게 향리에 알려진 경우 주현에서 상서성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관리들이 순수하게 이런 사람들을 효자라고 보고를 했을까요? 여기에서도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있었고 그리고 똑같은 효자라고 하더라도 지방에서 영향력이 큰 그런 토호들과 일반 가난한 백성 사이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적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규정을 보게 되면은 강남과 영남 지역, 특히 영남 지역에서 세금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상으로는 당나라의 특히 당나라 정기의 조세제도는 조용조라고 설명하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같은 중국 본토 안에서도 화북지방과 강남, 영남이 달랐고 그리고 당나라는 주변에 있는 이민족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묵충민이나 소그르 상인에게도 내는 세금이 전부 다 달랐습니다. 당나라에게 정복당한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률적인 제도가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조세와 요역 부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종 시기 강남은 즉 토지세인 전조는 속으로 내지 않고 마포로 대납을 시킵니다. 그리고 구등호로 나눠서 8등호는 정마다 3단 1장, 구등호는 2단 2장, 평균 1정당 3단으로 납부하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왜 곡물로 내지 않고 마포로 대납하게 하나요? 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면 중국이 땅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강남 지역이 점차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황무지나 늪지들이 논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벼를 재배하는데 벼가 보리나 밀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있는 곡물을 납부하지 않고 이거를 마포, 조용조 할 때 뒤에 있는 조자죠. 특산물로 납부하는 조치를 취한 이유는 여기서 식량 곡물로 징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수도인 장안이나 제2수도 낙양으로 운반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곡물로 납부하지 않고 직물류로 납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건 나중에도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조용조 제도가 규정대로 지켜진 게 아니라 좋게 말하면 융통성 있게 나쁘게 말하면 자의적으로 파괴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미 전환시대 때 지금의 강소성 북부 연운항시에서 발견이 됐던 윤만한간이 있는데, 윤만한간은 당시에 강소성 북부 지역에 있었던 동해구의 호구 통계입니다. 이 호구 통계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동해군에서 중앙정부로 바칠 때 곡물이 아닌 동전으로 바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 장안에서는 동해군만 하더라도 강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수도 장안에서 엄청나게 먼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먼 지역에 있는 곡물을 운반하는 것보다 중간에 썩거나 운반하는 사람들의 식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줄어들게 되죠. 그러는 것보다 운반하기 상당히 쉬운 직물료로 납부해서 징수하는 게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토지세를 곡물이 아닌 다른 물자로 바꿔서 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 지역은 호 단위로 미를 세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규정 바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토지의 주곡작물, 다른 지역에선 속이라고 해서 좁쌀 혹은 보리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데 비해서 영남지방, 지금의 광동성, 광서성 지역에서는 쌀을 재배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지금도 아열대 지역이어서 저도 홍콩, 광주 그런 지역을 가봤는데 겨울에도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생산물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화북지방, 좁쌀, 보리, 밀을 재배하는 지역과 세금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세금을 납부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중국 당나라, 물론 당나라 이전의 여러 나라에서도 조세제도가 한 직업, 즉 농민을 해당하는 직업이고 지역마다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생산 수준에 따라서 달리 적용했는데, 당나라의 경우 그런 규정이 좀 노골적이고 보다 예외 규정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묘는 지방관이 시키는 요역인데 40일 이내라고 합니다. 수전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이상의 중남에 부과하게 되고, 정정, 즉 정남을 기준으로 하면 40일 이상 동원되면 특산물인 조를 면제하고 70일 이상이면 조, 즉 곡물로 납부하는 토지세와 특산물 조 두 개를 면제합니다. 100일 이상이면 조조역을 면제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국가에서 노동 징발하는 대가로 세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금을 안 내니 마치 특혜처럼 보이게 되는데 대신에 자기의 생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닙니다. 차라리 세금을 내고 이런 노동력 징발 혹은 군역에 동원되지 않는 게 최고로 좋죠. 다음으로 세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격은 자벽, 잡임이라고 하게 되는데, 문부, 진가수수, 역가, 역자, 도자, 봉자, 목자, 방각, 소복, 백직, 집의, 읍사, 장신, 이정, 촌정, 방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세격이라고 합니다. 문부라고 하는 거는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 문직이겠죠. 진가수수는 주로 나루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선원이겠죠. 주로 관선을 끄는 이런 인부를 뜻합니다. 역가와 역자는 말을 갈아타거나 숙소를 제공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이 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도자는 나루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봉자는 봉화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목자는 국가의 목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밖에 관리들의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 방각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가장 하층 조직이었던 리에서 일을 하는 리정과 촌정, 방정, 이런 사람 지금으로 치면은 이장이나 통반장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정식 관리로 임명해서 봉급을 준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별정직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대가로 세금을 면제해 주게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자기 생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래서 이 세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돼서 나중에 송나라 시대 때도 왕안석이 개혁을 할 때 이 세격 제도를 없애려고 혹은 다른 걸 대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종 때에도 이런 데 징발을 면하는 대가로 물자나 동전 같은 것을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종의 대역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종 시대 때부터 고용제, 정부에서 이런 대역전을 받아서 사람을 사서 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거는 앞에서 본 규정의 세금 조용조 이외에 그리고 각 지역에 그리고 이민족들한테 부담하는 세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 규정에는 없지만 호세와 지세가 있었습니다. 호세는 자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인데 호를 구등급으로 나누어서 관료들의 복록, 관청비용, 군사비, 역전, 우체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앞에서 약간 모호하긴 한데 사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일부 좀 보이기는 하죠. 지세는 흉년에 대비해 구황의 목적으로 경지 면적에 따라 1무당 2승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둔 세금으로 의창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세금처럼 거두는 것들이 있죠. 직장을 가진 사람이면은 반드시 내야 되는 고용보험, 소득이 있는 경우 월급장이들은 원천적으로 징수당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의 경우는 전 정권에서 삼성의 불법 승계를 도와주는 데 사용해서 3천억인지 6천억 정도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적자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원래 이 규정은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식량을 창고에다 보관하는 뭐 의창, 상평창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현종 개원년간에 강회 지역, 즉 회수와 장강 지역에 있는 의창곡식을 국가에서 횡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적 부조를 하기 위해서 만든 비용도 국가 재정으로 전용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참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종의 보험료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당 현종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대에도 이런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둔 세금을 관청에서 몰래 전용하고 착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쓴 논문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의창, 상평창을 유지하는 비용도 원래는 보험료의 성격입니다만 납세로 해서 국가에서 착취하는 여러 부가적인 세금 중에 하나로 나열하고 있는 그런 논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천보년간 지세가 1240만 석, 도속이 1260만 석, 강남 조포가 570만 단, 이거를 속으로 환산하면 1640만 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조용조 이외에 다양한 세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거는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데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사료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조용조 당나라 정기의 세금 제도는 조용조다라고 하는데 조용조 이외에도 너무나 다양한 세금이 있었고 조용조도 지방에 따라 화북지방과 강남, 영남 이 세 개 지역이 달랐고 농업에 종사하는 중국인 한족이 아닌 이민족들 여기에는 우리의 옛 조상인 고구려와 백제 유민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른 식의 조세 제도와 군역 제도로 운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의 영향으로 율령 하는데 율령의 규정에 없는 세금들도 자꾸 만들어내고 했던 게 당나라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조용조만 하더라도 세금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호세, 지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세금과 요역의 부담이 있었으니 어떤 일본 학자가 중국 역대에서 가장 불쌍한 농민이 균전 농민이라고 하는 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차례 정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료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다음에 양세법의 특징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세법은 양자는 둘 양자입니다.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양세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호세와 지세를 세수로 해서 여름과 가을 두 시기에 나눠서 징수하는 원칙입니다. 양세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정은 양출제입입니다. 지출을 헤아려서
이입, 수입을 결정한다. 지출할 경비에 따라서 세입을 정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정부는 대략 14년, 즉 779년 각지에서 보고한 재정 수입과 중앙 재정 지출의 실제 액수를 근거로 총 예산을 세우고 다시 그 예산에 근거해서 각 주현에 배정할 액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거주지 등록의 원칙. 전국의 백성을 주호와 객호로 나누지 않고 현재 거주한 지역의 호적을 등기합니다. 정남, 중남의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토지와 재산의 다가에 따라 납세의 등급을 정합니다. 고정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행상도 소재 지역의 주현에 등재하고 30분의 1의 자산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이 시대의 용어도 아니고 당대 논문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논문들을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명나라 시대의 용어입니다. 원적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역대의 호적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주현의 호적을 등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호적에 등록된 지역에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고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 협향, 즉 토지가 적은 지역에서 관향, 토지가 많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혹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3인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런 예가 아니면은 자기 호적이 등록이 된 대부분 고향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즉 호적지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규칙상 그 사람, 도망간 사람, 호적에서 벗어난 사람의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세금과 요역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원칙을 원적주의 혹은 원적지 발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을 망명이라고 하는데 도망가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우리가 사용하는 망명이랑 좀 원래 다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잡아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원칙적으로는 원적주의에 따라서 일단 고향을 이탈한 사람들 같은 경우 호적이 여전히 A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 도망가서 현재 살고 있는 B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호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불법적으로 B 지역의 지방관들이 이들로부터 세금을 거둔 다음에 호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삥땅 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타지인들 혹은 자기 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호적을 파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이 지역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을 거둘 수 없고 호적에 없지만 B라고 하는 지역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원래 이런 거는 대규모 전란이 발생하거나 자연재해 등 커다란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경우 이런 예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고 되도록이면 유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게 하는 제도를 취하게 돼요. 이게 모든 왕조의 기본적인 정책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원적주의를 포기하고 그래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다시 그 호적을 만들어서 등록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거를 부적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호 개코라고 하는데 주호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호적에 등재돼 있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주호라고 하고 개코는 호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개코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거주한 지역에 호적을 등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호적이 있더라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파악을 해서 30분의 1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 30분의 1이 소득세인지 자산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자산세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이런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중국 역사에서 제가 중국 역사를 모두 아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외지인들, 자기 본적을 떠난 사람들이 현 거주지역에 호적에 등재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조치가 적어도 한 3번, 최소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동진 남조 시기에 교주 9년이라고 해서 강남 지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을 따로 자기의 원래 본적지는 화북지방이지만 그 본적지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호적을 따로 두게 돼서 세금 면제를 했던 있었죠.
이거를 백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적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을 정식으로 현재 거주지의 호적으로 등재하게 되면서 이들로부터 조세와 요역, 군역을 진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토단이라고 해요. 이 토단이라고 하는 게 기록에 나온 첫 번째, 거의 첫 번째의 이 부적주의, 실제 거주지에 등록해서 호적에 등록해서 세금과 요역을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당 후반기의 양세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명나라 시대 때 명중기 이후에 이갑제가 이완이 되고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주한 지역에 새로 이주한 외지인들이 많아지게 되자 이들을 이제 거주시키는 거죠. 현재 호적에 등록하게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도 명초에 원적주의, 원적지 발안주의를 택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적주의 원칙을 택하게 됩니다. 그 밖에 사료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방관들 같은 경우는 유민들을 자기 지역에서 이제 촌압하는 정책을 했다라고 하는 거로 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규정이 없다 뿐이지 그 이외에도 그 이전에도 이런 그 부적지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명시적인 게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의 특징은 전액전납이라고 해서 세금을 동전으로 납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전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동전 대신에 현물, 즉 곡물이나 비단, 마포 같은 직물류 등으로 납부하는 것, 이를 절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다른 물자로 내는 것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돈으로 내는 게 편하지 않냐라고 할 텐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화폐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을 때 쌀 한 말, 두 말, 보리 한 말 이런 식으로 받지 않죠. 돈으로 받죠. 물론 이 돈도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통장에 꽂아주거나 혹은 카드, 설마 부모님이 카드를 주시는 부모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화폐를 사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월급 자체도 월급이나 각종 대가를 돈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정부대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자는 곡물입니다. 쌀, 보리, 밀, 좁쌀 혹은 채소, 과일, 차 이런 것들인데 주로 이제 곡물들을 생산하게 되면은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면은 편한데 세금을 쌀 몇 말, 보리 몇 말, 밀 몇 가마 이런 식으로 거두면 편한데 이거를 다른 물자로 대신 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기 위한 주곡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주곡을 팔려고 하면 팔려고 하는 공급량이 늘어나고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 그 수요가 적기 때문에 원래 시세 가격보다도 더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폐 경제가 도입이 되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봐요. 재산상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는 정책입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에 동전 100문이었다 있던 시절이 있고 120문이 있던 시절이 있고 140문인 시대가 있죠. 그래서 교환 비율,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 액수는 동전으로 치면은 변화가 없지만 자기가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동전으로 납부하는 제도의 가장 큰 조항입니다. 독소 조항이죠. 그리고 토지의 면적에 부과하는 전무세는 양세법 발표하기 전 해인 779년에 토지 면적, 중앙정부에 보고된 동토 면적을 표준으로 해서 균등하게 징수했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세의 단일화.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안사에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세금이 있었을 텐데 앞에서 살펴본 세금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죠? 조용조, 호세, 지세가 있었고 요역과 자묘, 세격, 군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이외에도 나중에 더 많이 생기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폐합을 해서 세금을 하나로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게 조세 단일화. 이게 제대로 지켜졌으면은 좋은데 당 후반기의 조세 제도에 대한 논문들이나 책을 보게 되면은 물론 양세법 이외에도 양세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세금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인 이회징수. 징세 시기를 하,
가을과 여름과 가을로 나누게 됩니다. 하세는 6월을 넘지 않고 추세는 11월을 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왜 두 번 징수할까요? 그리고 그전에는 왜 한 번 징수했을까요? 그 전에는 어떤 곡물이건 간에 좁쌀이건 쌀이건 보리건 밀이건 간에 한 가지 작물들을 재배한 다음에 세금을 걷었었는데, 아마 이때부터는 1년 2모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품종을 1년에 두 번 재배하는 걸 2모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주로 쌀과 좁쌀을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 재배하고, 그 다음에 밀이나 보리를 파종을 해서 다음에 봄 정도에 수확을 하는, 혹은 여름 정도에 수확을 하는 이모작이 확대가 되었을 겁니다. 어떤 개설서를 보게 되면은 이미 당나라 시대 때 2년 3모작, 2년에 걸쳐서 3번 수확하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와 밀이 빠르면 봄, 늦으면 여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추게 되면은 보리나 밀을 심고, 그 다음에 벼나 좁쌀 같은 수수, 수량, 기장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작물을 재배하면은 1년에 두 번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만 그랬을까? 이전에 있는 사료들을 보면은, 특히 삼국시대에 있는 자료들을 보더라도 이미 조조가 동군태수로 활동했을 때 보리를 재배하고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런 기록들은 촉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 전에는 이런 주곡이었던 좁쌀이나 쌀, 수수, 기장, 작물들 하나만 세금으로 징수하고, 보리 징수는 아마 그냥 눈 감아주고 너희들의 개인적인 수입으로 해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은 그것이 아니라 재배하는 작물들 모두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거두게 됩니다. 농민 입장에서 말하면은 각종 세금이 통폐합이 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전에는 세금을 안 냈던 보리나 밀 같은 거를 이제 세금으로 낸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조용조 세법에서 세금 부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정남, 중남이라고 해서 즉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 남성당 조용조라고 하는 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세법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호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조라고 하는 세법은 재산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예를 들면 토지세 같은 경우는 2석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 액수만 납부를 하면 되는 대신에, 여기서는 자산에 따라서 혹은 소득에 따라서 세금 등급을 나누게 되고, 이 등급에 따라서 세금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큰 특징이죠. 그래서 양세법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용조와 각종 가연잡세를 합쳐서 간편한 통일세제를 확립했다. 국가 수입이 증가했다. 관리들의 가렴 주구가 없어졌다.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생산의 회복과 발전에 유리했다. 두 번째, 재산과 토지를 기준으로 호등을 정하여 빈곤한 농민에게 세금이 집중하던 불합리한 현상이 심화되고 납세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세금을 보다 공평하게 만들어서 있는 사람들한테 더 거두고 없는 사람들한테 덜 거뒀다라고 하는데, 과연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그랬을지, 적어도 유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결과는 부담이 관리나 토호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전가되는 게 중국과 중국의 제대로 이어받은 고려, 조선, 우리나라에서도 있던 현상입니다. 세 번째, 정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한 여격 위주의 부세제도가 토지 실물을 위주로 한 부세제도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당후기 대토지 소유제와 상품 경제의 발전을 반영했다. 이건 자산에 따라서 세금을 매긴다.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생산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라. 그리고 세금을 동전으로 징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상품 경제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 재정 수입 확대에 기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1, 2, 3, 4번은 원칙적인 내용이고, 사실 변칙적인 내용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세법에서는 앞에서 말한 6가지 혹은 7가지 규정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요새 최근에 임용고사 문제 추세가 괄호치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조용조나 양세법에다가 빨간색 혹은 파란 색깔로 칠해 놨는데, 이 양세법 사료를 원문 혹은 번역문으로 제시하더라도 양세법에 있는 6가지 혹은 7가지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신다라고 하면 당황하지 않고 실마리를 찾아서 충분히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